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14일입니다. 자, 그러면 요 전에 저희가 끝냈던 게 제가 2부 B로 가면서 드린다고 말씀드린다고 한 게 이제 요거죠. 포커스에서 볼 게 장기전으로 가면 한국한테 더 불리한 이유. 2부에서 그 이유들을 하나씩 더 자세히 짚어보고 3부에서는 이제 그 외환 위기가 오는 순서 어떻게 오는지 더 자세히 보자.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게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1322원인가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1300원까지 내려왔네요. 20원이 떨어졌네요. 꽤 되게 많이 강해진 것 같은데 역시 그런 단기간에 변하는 이유는 워낙 많으니까 뭐 하나 짚어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때 보여드렸던 이 차트, 이 그래프를 보시면 국제시장에서 지금 물론 달러가 약세가 돼서 USDX가 101까지인가 내려온 것도 있고 국제시장이 지금 조금 안정적이잖아요. SVB랑 은행 사태 이후에 위험 요소가 좀 많이 줄어들고 주식시장도 많이 뛰었죠. 며칠 동안.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직 그렇게 불안한 조짐 없고 괜찮을 것처럼 되고 3.5% 동결한 다음에 Q&A 하면서 총재님이 다 괜찮다, 잘 되고 있다라고 약간 안심시키고 해서 한국도 괜찮아지겠구나 해서 놀라지 않는 상황이 즉 1, 2, 3번 정부 상황 봐도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4, 5, 6번을 봐도 국제 투자자들도 너버스 있지 않고 불안하지 않으니까 달러가 떨어지는 대로 원화가 같이 그대로 그냥 강세로 가는 이때가 이제 좋은 상황이죠. 문제 없이 잘 지나가는 상황. 여기서 만약에 한국에서 문제가 생긴다, 국내적으로, 혹은 국제 투자자들이 다시 또 너버스해지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원화가 또 다시 올라가겠죠. 1300원 넘어서 1350원을 향해서. 그렇게 이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또 오늘은 또 괜찮은 한 24시간 보면은 원화가 안정세를 찾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자, 이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되고, 자, 장기전으로 가면은 원화가 더 불리하다, 위험해지는 이유. 요거를 제가 자세하게 이제 6가지로 이렇게 볼 건데, 시작하기 전에 전 영상 2부 A 찍을 때 제가 그거 찍으러 들어갈 때는 호주가 3.6%에 동결한 거를 몰랐는데, 올리니까 바로 시청자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3.6%에 동결했다. 그래서 보니까, 호주가 3.6에 동결한 건 진짜 다행이에요, 우리한테. 왜냐면 호주가 한국 대신 먼저 맞을 수 있거든요. 이거 되게 얘들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얘들은 그 외환 보유가 훨씬 적어요. 우리보다도.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이런 호주나 이런 뭐 브라질이나 이쪽이 먼저 맞아주면 다행이니까 이 사람들이 동결한 건 우리한테는 천만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이 6번 원화를 결국 운이 안 좋으면 진짜 재수 없으면은 다시 이렇게 원화 폭락해서 우리가 고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1번에서 5번이 전부 다 한 가지 이유만이라기보다는 안 좋은 일들이 연타발로 계속 쭉 터져주면 우리한테 이렇게 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국내 사정을 봐서도 그렇고 인터내셔널 마켓을 봐도 위험 요소들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6개월, 9개월, 12개월 안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데 터질라고 치면 이게 한꺼번에 터져버리면 그냥 몰려올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번을 보면은 우선 불안한 국내 사정부터 볼게요. 이게 뭐 여러분들도 다 많이 뉴스 보고 아셔서 아실 테니까 자세히는 안 들어가고 이제 오버뷰만 간단히 보면은 금리 격차가 1.5에서 이제 5월 초 되면은 1.75까지 갈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위험 부담 늘 우리는 이제 가져가는 거죠. 당장 환율이 1,300원 정도에 머물고 1,200원 후반대에 머문다 해도 언제 이 넓어져 있는 금리 격차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원화가 두들겨 맞기 시작했을 때 얘가 한몫을 더 하겠죠.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니까. 금리 격차가 이렇게 크게 벌어져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문제 생기는 거를 더 가속화시킨다 그러나 더 안 좋게 만드는 거죠. 그 폭을 더 넓혀주는 거죠. 인플레 위험을 봤을 때 위험은 지금 4.2까지 떨어졌다고 이제 좋아는 하시는데 맞아요. 지난 몇 달 동안 보면은 CPI 헤드라인 CPI를 봤을 때 에너지 가격하고 음식 가격 포함한 거 봤을 때 4.2까지 떨어지고 지난 5년을 봐도 요 트렌드를 보면은 좋긴 한 것 같아요. CPI 헤드라인 CPI만 보면 어느 정도 잡히고는 있는 것 같아요. 맞긴 맞는데 올라갈 때는 코어 CPI 보고
올라갈 땐 그렇잖아요. 더 천천히 올라가는 코어 CPI 보면서 그거에 맞춰야 된다 그러고, 떨어질 때는 왜 코어 CPI는 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떨어질 때는 헤드라인 보고, 예. 그렇잖아요. 지금 코어 CPI를 보면은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거든요. 한국이 상황이. 그러니까 지난 5년 차트를 보면 여기서 2%에서 점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올라가는 속도가 둔화하긴 했지만, 이 지금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코어 CPI를 잘 안 보고 또 헤드라인만 보고 좋아하시네요. 뉴스를 보니까. 예, 전문가분들 나와서 얘기하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겠죠. 우리처럼 솔직히 얘기 못하고, 뭐 방송사 그런 문제도 있고, 정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솔직한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근원 물가 보면은 더 끈적하고 더 스티키하고, 헤드라인 CPI에서는 지금 저렇게 많이 내려간 이유 중에 하나가, 한전이나 가스공사나 유류세 삭감해 준 거 다시 원상복귀 안 시키고 아직도 유류값을 더 이제 낮춰놓고 있는 거죠. 저거를 유류세를 다시 원상복귀를 하면은 기름값 넣고 할 때, 기름 넣고 할 때 더 그게 올라가니까, 일부러 정부가 돈 쓰고 빚을 늘려가면서 CPI를 지금 누르고 있는 거니까, 4.2%로 눌러주는 효과가 있어야 동결하는 거를 정당화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죠. 뭐 정부에서 그렇게 해야 되니까. 원유가 지금 80인가 83불 된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90% 가구하면, 90불 가구하면 더 PPI랑 물가를,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군다나 더 물가를 자극할 수 있으니까. 미국도 어젯밤에 보니까 PPI가 마이너스, 먼스 온 먼스는 마이너스로 가고 해서 PPI가 조금 안정되고 있는데, 미국도, 한국도 같이 그 길로 가면 좋은데, 문제는 역시 원유값이고 불안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오펙 플러스에서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1,400원대로 2월 초까지만 해도 1,230원에서 출발했다가 3월 초에 1,400원 돼서 3월 내내 1,300원 정도에 머물렀잖아요. 지금 4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높아진 약해진 원화 값을 반영하는 게 이제 4월, 5월 되면 나올 테니까 이게 좋진 않죠. 원유값도 다시 올라가고 1,300원대에 머물렀다는 것 자체도. 서비스 물가가 오르는 것도 계속 문제고, 그렇죠? 이게 뭐 이게 25%로 되진 않겠지만 누가 제시했다면서요. 12,000원 달라고. 저기 최저임금을 12,000원으로 올리자. 25% 올리자라고 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뭐 5%나 6%에서 타결되지 않겠냐 하시는데, 이것도 지금 서비스 물가가 잡기 어려운데, 즉 코어 CPI를 봤을 때 이게 올라가는 거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되죠. 최저임금 올라가고 하는 게, 높아지는 게. 물론 서민들 생각하면은 최저임금도 올라가긴 해야 되고, 비즈니스 생각하고 물가 생각하면은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되고,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인플레를 잡았다라고 지금 좋아하기는 좀 이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좀 더 큰 문제인데, 이거 두 개가 많이 한국 정부의 빚을 많이 푸시를 할 것 같아요.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앞으로 올해, 그다음에 내년 초까지. 4번에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긴 할 건데, 이 정부 부채가 올라가는 속도가 급상승하는 게, 보니까 한국이 지금 빚이 지난 3년 동안 연간 100조 정도 늘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생기고 하면서 쓸 돈이 더 많아지니까 이것저것 해서 비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100조씩 늘어났는데, 2번하고 3번을 보면은 100조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200조, 300조도 가능할 것 같아요. 늘어나는 게, 속도가. 그러다 보면 결국 지금 정부 빚, GDP 대비 정부 빚이 51% 정도 있는데, 이게 55, 60%까지 그냥 한 번에 확 뛸 것 같아요. 그 원화가 약해지는 순간 도움이 하나도 안 되겠죠. 대한민국 정부가 그렇게 빨리 뛰면. 부동산 PF 대출이 130조, 150조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130조라고 치고 연체율이 문제인데, 지금 증권사 연체율이 10.4%, 연신 전문 2.2, 저축은행 2.1%래요. 이 증권사 10.4%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하죠. 우리 SVB 사태 있은 다음에 은행은 왜 망할까 해서 자세히 우리 같이 봤잖아요. CET가 7%인데 그거가 날아가는 게 눈 깜짝하세잖아요. SVB 망하고 크레딧 스위스 망하는 거 보셔서 아시죠? 너무 택도 없이 부족한데, 만약에 이 증권사가 10.4% 연체되었던 돈이 그대로 바로 가서 벨리업하고 파산으로 이어지겠죠. 이어질 확률이 높죠. 지금까지 이게 돈을 못 내고 있다는 거는 10.4%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나아질 상황이 아닌데 미분양 같은 거 더 늘어나고 더 힘든 상황이고 가격은 더 떨어질 확률이 많은데 가능성이 많은데 그 증권사들이 돈을 돌려받겠어요? 돈을 더 못 돌려받을 확률이 많아지겠죠. 그럼 이게 그대로 부실로 잡히고 애모타이제이션 돼서 라이트오프를 해야 되면 그냥 떠안고 증권사가 떠안아야 되는 수준이 되면 이게 무슨 1% 2%여야지 떠안고 계속 장사를 할 수 있지. 10%가 넘어가는 어마운트가 저걸 했을 때는 자본을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본이 그냥 사라지고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정부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이 130조 대출 해준 규모를 라이트오프를 한다 쳐도 라이트오프를 한 다음에 은행들이나 이 금융기관들이 살아남겠느냐. 못 살아남는다 그러면 어디까지 어느 금융기관을 살려주고 어디서부터는 줄파산을 그냥 시켜버릴 거냐. 못 본 척하고. 이게 진짜 그 큰 과제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 순간 정도 됐으면은 뭐 기재부건 하는 이건 다 금융감독원이건 확실한 매뉴얼을 정해놓고 있어야 될 거예요. 정해놨겠죠. 그러길 바래요. 왜냐하면 이게 딱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SVB나 크레딧 스위스에서 보신 것처럼 주말 끼고 2, 3일 안에 주말 끼고서는 바로 이틀, 3일 안에 답을 갖고 나와야 마켓이 요동치고 불안하고 난리 나는 거를 빨리 막을 수가 있어요. 그때 돼가지고 야 누구 살려야 돼 어떻게 해야 돼라고 그때 머리 맞대고 상의하기 시작하면 우리 국내 사정이 많이 불안해집니다. 48시간, 72시간 안에 답이 딱 나와서 확실하게 결정을 하시고 얘는 살려, 얘는 죽여, 여기까지는 우리가 막아줄게. 이 룰이 지금 정해져 있어야 돼요. 정해져 있겠죠. 예, 워낙 다들 잘 하시니까. 근데 이거를 마음을 먹고 이쪽에서 PF 대출 때문에 여기다 10조를 던질지 30조를 던질지 50조를 던질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더 문제는 역전세난. 그러니까 지금 전세금이 많이 떨어지면서 많이 떨어진 데는 막 반토막도 나고 하면서 집주인들이 돈을 못 돌려주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갭 투자하신 분들도 고생할 거고 뭐 사기치고 한 그 나쁜 놈들도 당연히 그쪽에 관련된 돈은 하나도 못 돌려받을 거고 세입자들이 여기서 그 못 돌려받고 억울하게 그냥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플러스 허그 보증이 지금 더 문제잖아요, 사실. 허그 보증 나 들어있어 다행이야 하는데 그 들은 개인들은 다행일 수 있지만 이제 정부 차원에서 보면 상태가 좀 심각한데 허그의 자본이 한 CET가 1.8% 정도 된다고 하는데 지금 6조인가 7조인가 그렇대요. 7조로 알고 있는데 좀 적어서 이거를 보증을 더 해줘야 돼서 이걸 8조 정도로 늘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2배 정도까지 보증을 해주는데 즉 내가 1억이 있으면 내 1억 자본을 놓고 52억까지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건데 요게 8조까지 자본이 늘어나고 55배까지 간다 그러면 즉 8조 허그 자본이 있고 곱하기 55를 하면 440조까지 정부 보증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허그 보증이. 이거를 지금 60배까지 올릴 수는 있대요. 이게 법에서 만들어져 있나 봐요. 상한선이 60배라고 하는데 그냥 우선 우리가 얘기하는 디스커션 퍼포스로 8조 곱하기 55라고 하면은 440조 정도 되는 마켓 밸류로 보는 거죠. 이건 440조를 해줬을 때 여기서 10%만 나가 떨어지면 즉 10%만 주인이 못 돌려줘서 세입자한테 보증된 거를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정부가 해줘야 되는 거죠. 44조만 클레임이 들어와도 나 보증금 주세요. 내 집주인이 안 주고 있어요 해서 44조만 들어와도 바로 얘는 망하는 거죠. 44 빼기 8 하면 36이니까. 그러니까 이 2% CET라는 건 너무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거고 이걸 뭐 은행에다 1대1로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이거는 이제 보증제도니까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거고 사실 은행보다. 이 지금 집값 떨어지고 전세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440조에서 44조만 10%만 클레임이 들어와도 저 난리가 나고 정부에서 내줘야 될 게 36조가 바로 생기는 거고 20%라 그러면 88조면은 80조가 나가는 거죠. 허그 8조 날라가고 그다음에 갖다 더 부어야 되는 돈이. 이거는 파산을 시킨다고 그냥 나 몰라라 할 수 있는 돈도 아니잖아요. 정부의 보증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정부가 약속을 한 거니까. 뭐 레고랜드처럼 그냥 나 못 내주겠어 하고서는 또 그냥 쌩까면은 더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예, 완전히 금융시장 아마게돈 오는 거니까 이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돌려줘야 되는 돈이 나가야 되는 게 그냥 40조, 80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총 100조씩 늘어난 그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PF가 130조에서 얼만큼까지 나가 떨어지고 얼만큼까지 살려줄 거냐, 얼만큼 그냥 파산시키고, 허그 관련돼 가지고 보증된 거를 보증을 이행한다 그러죠. 이행해 줘야 되는 돈이 30조냐 40조냐 80조냐 90조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못 돌려주고선 그냥 저거 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면서, 이 60배라는 거는 얼마나 위험하고 말도 안 되는 숫자냐면, 리먼이 망할 때 레버리지가 1 to 30였어요. 1대 30. 일불 자본이 있으면 30배까지 남의 돈 끌어다가 한 거고, 지금 여기서는 1대 60이라고 1대 55라고 보면은 남의 돈 끈 건 아니지만 결국 내 1 가지고 바깥에 돌아가는 55까지 보증을 해준 거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위험해진 상황이 보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물론 세금 수입 2023년에 20조니 30조 부족할 수 있다 그러고, 수출은 계속 안타깝게 계속 부진이고 13개월, 14개월 가고 있죠. 경상수지도 2개월 연속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이건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전에 보니까 플러스일 때도 그 플러스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상황 안 좋고, 미분양, 악성 미분양은 지금 가지도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가 다 연결이 되겠죠. PF 대출이 같이 망하고 힘들어지고 가격 떨어지면서 허그 보증 와서 돈을 받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미분양하고 악성 미분양이 계속 많이 늘어나면서 집값 더 떨어질 거고, 이게 지금 이 악순환 계속 되는 거죠. 여기서 국내에서는 좀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 100%, 150% 가고 있는, 100에서 150% GDP 대비 가고 있는 가계부채까지 해서, 이렇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리신 건 이해를 해요. 그건 이해를 해요. 그건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린 걸, 안 올린 거를 잘못했다라고 너무 두들기보다는 저 상황에 있으면 올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터질 게 너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많으니까. 근데 그래서 안 올렸기 때문에 금리 격차가 가서 결국은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원화가 진짜 맞을 수 있다.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이제 그 말씀 드리는 거죠. 두 번째 이유를 보면은요, 미 인플레 타겟 2%라고 해놨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특히 한국에서 전문가분들이 그 프로에 나와서 얘기하시다가 꼭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인플레이션 타겟 2%를 한 3% 정도 올리지 않겠냐, 자기들도 이걸 절충을 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절대 올릴 수가 없어요. 2% 타겟에서.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왜 파월한테 계속 기자들이 찔러보잖아요. 야, 2% 인플레이션 타겟 높이는 건 어때? 높일 의향 있어? 라고 이렇게 찔러보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단호하게 아니, 우리 생각 안 해봤어 라고 잘해요. 파월 아저씨가 그래도 잘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2% 타겟을 상향 조정할 의향이 전혀 없다는 거를 클리어하게 되게 얘기를 해요. 거기서 만약에 주저주저 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올릴 수도 있어, 한번 생각해 볼게라고 해서 사람들의 기대치를 2%가 아니라 3%로 높일 수도 있겠다, 연준이 라고 생각을 하면 진짜 아마게돈이고 진짜 게임 오버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와, 연준이 인플레에 대해서 정신줄 놓고 자산 가격 그냥 다 오를 수 있겠다 해서 다 뛰어들고 전부 다 다시 사기 시작하면서 인플레를 아예 잡을 수가 없게 되죠. 너무너무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헷갈리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요, 파월 아저씨가. 그건 진짜 다행이에요. 이걸 보내기 시작하면은 게임 오버. 그걸 알고 있는 거니까, 연준에서도. 그게 한 가지 올릴 수 없는 이유고, 두 번째는 2% 타깃이라는 게 이거의 유래를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전에도 제가 일본 편에서 자세히 말씀드렸는데, 이 2% 타깃이라는 건 어디서 나왔냐면 1980년대 뉴질랜드도 고인플레이션을 겪고 고생을 합니다. 되게 한번 겨요, 인플레한테. 그러고 나서 뉴질랜드 중앙은행에서 무슨 룰을 만드냐 하면, 우리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1년에 2%까지는 허락을 할게 라고 해요. 경제가 성장하다 보면은 0.5%가 인플레가 오는 해도 있을 거고, 1.5%도 있을 거고, 1.9%도 있을 거고, 2% 미만은 다 오케이야. 근데 이게 2.2%를 넘어서 2.1, 2.2가 되면 중앙은행인 우리가 뭔가 행동을 취할 거야. 그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2% 실링이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걸 보고 벤 버냉키 그 또라이가, 야, 우리가 앞으로 이제 2009년 되면서 돈을 엄청 찍고 양적 완화 들어가고 제로금리 들어갈 건데, 이렇게 들어갔을 때
우리가 돈 찍고 0% 이자 금리 놔서 이지마니를 막 풀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물어봤을 거 아니야, 자기들끼리. 그럼 이렇게 비슷하게 한 나라가 누가 있냐? 둘러보니까 일본이 있어. 그렇죠?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그걸 시작을 했으니까 0% 가고 돈 찍는 짓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럼 일본이 그 짓을 했을 때 10년 이상 했는데 2009년 시점에서 걔들이 무슨 고생을 하든 보니까 걔들 보니까 디플레이션에서 허우적대던데요. 아, 그래? 그럼 우리도 디플레이션을 조심해야 되겠네.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저 10,000원 하던 물건이 9,900원, 9,800원으로 떨어지는 걸 막아야 돼. 디플레이션이 잘못되고 디플레이션이 일본을 계속 침체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주 요인이야 라고 착각을 해요. 이거는 지금 웬만한 전문가들이나 교수님들도 다 잘못 알고 있어요, 이거를. 일본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이 저렇게 30년 동안 잃어버린 30년이 된 거는 물건 값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물건 값이 떨어지는 거는 결과이고 절대 요인이 아니에요. 근데 웬만한 전문가들은 그 물건 값이 떨어진 게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회사들이 물건을 안 만들고 경기 침체가 오고 발전이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이 물건이 값이 떨어지는 거는 저거를 0%로 놓고 돈을 찍어서 죽고 나가 떨어져야 되는 좀비 기업이나 좀비 은행들이 즉 그러니까 수익성이 좋아져야 기업이라는 건 수익성이 높아야 살아남는 거잖아요. 잘한 애들이. 근데 이거를 이자를 계속 0% 놓으면 저금리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1% 2%만 돼도 계속 연명할 수가 있어요. 망하지 않고. 그럼 10개 중에서 하나만 부실한 좀비 기업이 남아있으면 그 하나가 나머지 9개의 튼실한 기업들까지 같이 끌어내립니다. 그럼 얘들은 1%만 안 좋은 기업은 바보 같은 기업은 1%만 나와도 2%만 수익이 나와도 그냥 간단 말이에요. 얘들이 나머지 마켓을 다 망가뜨리고 나머지 기업들까지 다 끌어내리면서 이 경기 자체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없고 국내에서 허우적거리니까 인터내셔널 마켓 갔을 때도 우리 한국 기업이나 대만 기업이나 다른 나라 기업들하고 경쟁성이 떨어지는 거죠. 발전도 없고 신기술도 안 나오고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0%로 가면서 낮은 금리로 가면서 저금리를 가면서 그 안 좋은 그 악순환에 빠져 있는 거고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멍청하게 웬만한 사람들이나 벤버랭키나 보고 가격이 떨어지는 걸 막으면 돼. 무조건 10,000원짜리 물건은 1,100원, 1,200원, 1,300원이 가야 돼. 왜?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어떻게 싸우는지 알지만 디플레이션은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거든. 디플레이션 싸우는 게 진짜 어려워. 이렇게 착각을 해요. 디플레이션 싸우는 건 오히려 훨씬 쉬워요. 디플레이션은 금리를 정상화시키잖아요. 4%, 5%, 6%를 정상화시키고 정상적인 기업이 헬시한 인디비주얼이 가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리고 자산 거품이 끼지 않는 현상을 만들면 그건 경제가 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냅두면 지가 알아서 성장을 해요. 그 금리를 저금리로 낮춰놓고 0%로 낮춰놓고 일본이 한 거, 미국이 한 것 같이 그 안 좋은 그 바보 같은 정책을 펼쳤을 때는 그때는 가격 떨어지는 게 문제일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찍고 풀어서 인플레를 일으켜야 된다라는 그런 바보 같은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땐 그랬잖아요. 벤 버냉키가 처음에 이 2% 타겟을 들고 나왔을 때는 디플레가 걱정이 되니까 인플레를 일으켜야 될 것 같으니까 2%라는 말을 끄집어낸 거란 말이에요. 뉴질랜드를 보고 저 이 괜찮다 2% 해서 가져와서 그 2% 정책을 만든 건데 지금은 어때요? 지난 1년 반 동안 인플레이션에서 허덕이고 있잖아요. 인플레이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 디플레이션하고 싸우게 될까봐 2% 타겟을 했는데 인플레이션하고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이 타겟을 왜 올리겠어요? 3%로. 오히려 바꾼다면 1%를 낮출 수 있겠죠. 야 인플레이션도 장난 아니네. 한번 당해보니까 제대로 아픈데 인플레한테 맞아보니까. 그러니까 낮추면 차라리 1%로 낮췄지 3%로 올리진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1%로 안 낮추겠죠. 지금 이 상황에서 타겟 인플레이션 1% 낮춘다 그러면 더 난리 나니까. 고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니까 그건 더 말도 안 되니까 그냥 2%에 두고 있을 거예요. 가만히. 저거는 건드리지 않는 게 나아요. 그래서 자꾸 이걸 2%를 3%로 올릴 수 있다. 높여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왜 2%가 나왔는지 유래를 이해를 하시면 그런 말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볼커 실수인데 요거는 사실 제가 3번으로 옮겨야 돼요. 자, 이건 뭐냐면은 파월 아저씨가
한마디로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벌써 이 사람은 실수를 많이 했잖아요. 2022년 초반에만 해도 인플레가 트랜지토리하다, 일시적이다라는 헛소리 뻥뻥 하다가 망신 제대로 당했잖아요. 이 1980년대에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던 걸로 유명한 이 볼커 아저씨도 실수를 했어요. 자, 이건데 이거 이제 3번으로 바뀌었고 이게 뭐냐면 이거를 이 페드의 신뢰 때문에 credibility 때문에 5.25%로 유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뭘 했냐면은 이게 지금 차트가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설명드릴게요. 요 지금 점선 올라가 있는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이 볼커 아저씨가 요 두 줄을 보시면 이게 기준금리고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 기준금리가 요 약간 더 청색, 이제 인플레이션이 보라색인데 이렇게 1970년대 쭉 같이 따라 올라가다가 이게 잡힐 기미가 안 보이고 쫓아가는 형국이 되니까 열받으니까 이거 17%로 올린단 말이에요. 볼커 아저씨가 취임한 다음에 17%로 올렸는데 올리니까 막 살인 협박도 오고 막 파머들이 트랙터 몰고 와가지고 연준 앞에다 쫙 줄 세워놓고 막 데모하고 난리를 치니까 이 아저씨가 되게 부담을 많이 받았을 거 아니에요. 볼커 아저씨가 이걸 금리를 낮춰야 되겠구나. 경기 침체 오는구나. 경기 침체 오는 사인까지 들어옵니다. 실업률까지 올라가요. 이게 6에서 7%. 그리고 막 경기 침체 오고 막 사람들 아우성 치니까 이거를 실수로 1980년대 6월에 그 다음 달에 이 사람이 9.5%, 9%까지 낮춰요. 17에 있던 걸, 자리 있던 걸.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확 낮추니까 생각처럼 인플레이션이 따라 내려올 줄 알았더니 안 따라 내려오고 인플레는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여기하고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벌어지니까 야 인플레 안 잡히네. 내가 이거 기준금리 9 낮추면은 인플레도 같이 8, 9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올라갈 땐 같이 갔는데 내려올 때는 나 혼자 내려왔네? 이런 하면서 이 사람이 각성하고 다시 이거를 20% 이상 20% 가까이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요 V-쉐입이 이게 볼커 아저씨의 실수예요. 볼커 아저씨의 실수예요. 볼커 블런더예요 이게. 즉 잡히고 경기 침체 오는 것 같으니까 좀 급하게 내렸다가 아이고 실수했구나. 올리고 다시 15, 20, 13 이런 식으로 인플레를 더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 형국을 갖추니까 결국은 3%까지 오는 거죠. 1983년에. 이거를 지금 파월 아저씨가 어느 정도 제가 그 차트가 있나? 지금 그 차트는 요약한 겁니다. 어느 정도 CPI가 내려와서 기준금리랑 비슷하게 만났다고 해서 5% 정도에 지금 만난 거 아니에요. 기준금리랑 헤드라인 CPI 봤을 때 어느 정도 만났다고 해서 그래 이제 경기 침체 올 것 같으니까 낮추자 해서 6개월 안에 이걸 낮춰버리면 이 볼커 아저씨 실수를 이 아저씨 파월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름이 남아버리잖아요. 이렇게 오명이. 안 그래도 지금 실수해서 쪽팔린데. 그렇죠? 그러니까 파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이게 내려오는 인플레가 확실히 잡히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서서히 낮추겠죠. 네. 물론 저 경기 침체 그 리먼 백배 같은 큰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낮춰야 되는 거 1, 2, 3%로 낮춰야 되는 그 일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그냥 경기 침체 올 것 같으니까 볼거가 했던 것처럼 이제 분위기 괜찮다 어느 정도 잡히는 것 같으니까 낮추자 이 행동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올해 5.25%를 더 유지를 오래 할 이유가 오래 할 확률이 전 높다고 봐요. 지금 그 페드워치 같은 데 보면은 하반기 되면은 뭐 3번, 4번 낮출 거라고 하는데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인플레는 잡히겠죠. 인플레는 계속해서 내려오긴 할 것 같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또 계속해서 이 5.25%의 유지를 오래 할 것 같은 이유를 보면 여기서 제가 적어놓은 게 디플레와 인플레 효과 어정점함의 연속이라고 써놨는데 꽤 오랫동안 5.25% 유지할 것. 이게 낮춘다 그러면 이제 경기 침체나 이제 심한 금융위기가 오는 건데 이 둘이서 지금 어정쩡함의 연속 이게 뭐냐면 자 이게 조금 긴데요.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5.25에서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해야 되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기준금리 격차가 오랫동안 벌어져 있는 건데 물론 총재님은 이게 빨리 내려오길 바라시겠죠. 빨리 내려와서 격차가 다시 1% 미만으로 떨어지길 바라시는 건데 잡히긴 잡힐 거예요. 잡히는 분위기고 침체가 오면 더군다나 더 잡힐 거고 지금 제일 잡는 거에 큰 한몫을 할 게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은행 대출이 줄어드는 거, 위축된 거 이거죠. 근데 보면은 이쪽에서 이게 잡히긴 잡히는데 왜 자꾸 오래 질질 끌 것 같냐 하면 그래서 올해 안에 5.25%로 5.25 밑으로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냐 하면 제 생각에는 디플레이셔너리 프레셔가 이쪽에 있고 낮아질
인플레가 더 잡힐 요인들이 이쪽에 있으면 항상 이 옆에서 인플레이셔너리 프레셔가 와서 맞대응을 해요. 상쇄를 시켜요. 왼쪽에 있는 애들을. 예를 들어서 지금 SVB나 SVB가 부러뜨리기 성공했죠. 그래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했는데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는 약간 얻어 걸렸고, 문제는 이걸 지금 파산을 시키고 완전히 사람들이 더 그 뼈아픈 손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경험해야 되는데 손실이 없어요. 파산이 없고 손실이 제한적이에요. SVB도 완전히 나가 떨어지지 않고 강제 합병이 됐잖아요. 크레딧 스위스도 오히려 주주들은 돈을 다 잃지 않고 오히려 코커본드 홀더들이 또 돈을 다 잃고, 그러고 나서 리저널 뱅크 미국에서 있다가 눈치 보고 있다가 어느 정도 주식 회복되고 망하질 않는 거예요. 이걸 그냥 자연스럽게 망하도록 둬야 되는데, 그냥 망하게 두면은, 그냥 망하면은 여기 예금 손실까지 생기죠. 그러니까 원래 그 자본주의 체제에서 약속한 대로 25만 불까지만 돈 갚아주고, 사실 25만 불까지 갚아준다는 것 자체도 자본주의라고 하긴 어려운데, 어쨌든 이게 룰이니까 25만 불까지 갚고 그 이상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뼈아픈 손실을 겪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렇게 되면 뱅크런이 생기고 미국 5천 개 있는 그 은행들이 다 위험해지잖아요. 다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은행 금융 시스템 전체가 리먼 무너졌을 때보다 더 위험하죠. 규모가 리먼이 넘어졌을 때보다 잽도 안 되게 이게 그냥 두면, 넘어지게 그냥 두면 이거 자체가 리먼 100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블랭킷 인슈런스 포괄적 보험 줘가지고 다 안심시키는 거 아니에요. 니네 손실 하나도 없을 거야. 국민들 당황하지 마. 그냥 기다려. 괜찮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플레이셔너리 프레셔가 생기면은 그냥 망한 애들 망하게 둬야 되는데, 그냥 망하게 뒀다가는 모든 게 다 내셔널라이제이션이 될 것 같으니까, 다 국영화가 될 것 같으니까,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계속 들어가서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라이프라인을 주고 완전히 나가 떨어지지 마라. 버텨라. 또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거는 상품 물가 하락하고 있고 신용카드 소비 떨어지고 있고, 제가 이거 2달 전에 찍은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신용카드가 최대치를 찍고 있다. 마구마구 사람들이 돈 쓰고 있다. 신용카드 쓴다는 거는 개인들이 돈을 창출해내고 익스펜드 한다는 거다. 은행들이 돈 찍어내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드디어 떨어지고 있어요. 2달 지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위축되고 소비가 떨어지고 있고, 임금 상승 폭도 떨어지고 있고, 어느 정도 다 잡히는 요소들인데, 반대편에서는 서비스 섹터가 너무 아직도 견고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받아치고 있는 거예요. 상쇄시키고 있는 거죠. 실업률은 3.5%까지 떨어져 있고, 물론 계속해서 노력은 합니다. 정부가 이 지금 서비스 섹터를 잡으려고. 하다못해 jobless claim, 이거 실업 청구 수당 매주 나오는 거, 이거 숫자도 지금 결국 또 다시 조작을 한번 했잖아요. 계절 변화, 이거 반영 안 됐다 그래가지고 20만 미만으로 계속 나오던 게 24만, 25만으로 올라갔죠. 이것도 관료들이 하는, 조작해서 자기들이 보기 더 좋게 만드는 그런 숫자로 더 높여서 잡는 건데, 높여서 잡아도 스틸 실업률은 3.5%니까 여기가 너무 강하단 말이에요, 이쪽이. 그다음에 지금 SPR 같은 거 오일값, 유가 떨어뜨리겠다 그래가지고 Strategic Petroleum Reserve를 써가면서, 미국 정부가 갖고 있는 거에 절반 가까이 써가면서 계속해서 원유값 낮추려고 하고, 전쟁은 더 심해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인데, 반대쪽에서 그냥 갑자기 또 오펙 플러스에서 야, 엿먹어라 하고 우리 공급 줄이고 다시 원유값 뜰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에서는 SPR을 언젠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채워 넣겠다고 70불 되면 채워 넣겠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80, 83불 갔으니까 이거 어떻게 채워 넣겠어요? 못 채워 넣고 그냥 가는 거죠. 채워 넣겠다고 하는 순간 다시 유가 뛸 거고, 다시 인플레이션이 찾아올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고, 계속 상쇄시킨단 말이에요. 왼쪽에서 뭔가 잡힐 것 같으면은 오른쪽에서 상쇄시키는 거. 연준에서 밸런스시트를 줄여서 QT 하겠다 그래가지고 8.9 트릴리언에서 열심히 8.2 트릴리언까지 700 빌리언 낮춰놨더니, 7천억 낮춰놨더니 BTFP 한다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갔죠. 8.6으로 올라가기는. 그러니까 QT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이 반대쪽에서는 재무부는 계속해서 적자 엄청 내면서 1 트릴리언 달러, 1.5 트릴리언씩 내면서, 국회에서는 재정 적자가 나고 세금 수입 걷어들이는 것보다 갖다 쓰는 돈이 더 많은 상황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거고, 바이든 대통령은 또 새로운 부양책 내겠다고, 프로포저 사이즈는 6.8 트릴리언,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물론 이거는 깎이겠죠. 하원 의원이랑 상원 의원 통과하면서 깎여서 내려가긴 할 텐데, 이 나오는 부양책 아이디어를 보면 진짜 가관이에요.
믿기 힘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차일드 크레딧, 텍스 크레딧 이거 말고도 캘리포니아에서 벌써 또 집 사라 다시 시작해서 다운페이 해야 되는, 내가 집을 산다 그러면은 10% 20% 다운페이 하는 그 다운페이 하는 돈 자체를 정부에서 빌려준다고 지금 나왔어요. 10억짜리 집을 사면은 내가 2억이 있어야 그거 다운페이를 하고 8억을 모기지를 받아서 30년 동안 갚는 건데 그 2억 자체를 정부에서 빌려주겠대요, 이제. 은행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정신줄 놨어요, 얘들. 이 부양책은. 그러니까 여기서 좀 큐티에서 돈 빨아들이나 싶으면은 이쪽에서 반대 정부에서 야 니네 힘들지, 그쵸? 재선 돼야 되니까, 민주주의니까 야 니네 힘들지 하면서 민심 달래기로 나서서 또 돈을 계속 찍는단 말이에요. 이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아요, 이 돌아가는 분위기는. 또 다른 그 디플레이셔널 프레셔가 이쪽에 있는데 이걸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막아주고 있는 게 있어요. 요거는 ABC는 요 위에 이 네 가지는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단기적으로 앞으로 3개월, 6개월, 9개월 안에 벌어지고 있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일들이고, 요 ABC는 뭐냐면 이거는 조금 약간 약간 중장기적으로 벌어지는 건데, 이거는 좀 잡히나 싶다가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내려오네요 하다가 얘네들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애들 때문에 다시 올라가고, 여기서 잡히고 올라가고, 이렇게 봐요 저는 ABC를. 요 ABC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특히 A가 좀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튀어오를 때 왜 빨리 튀어오르는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이 리포 마켓이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리포 마켓 때문에 리포 마켓이 지금 돈을 빨아들이고 있고, 결국 문제가 생기면은 다시 리포 마켓을 리버스를 하면서 돈이 확 풀려 나올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오케이. 제가 리포 마켓을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해를 조금 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리포 마켓에 대해서 전에 시청자분들한테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설명을 이걸 그냥 갑자기 하긴 좀 그래서 안 하고 있다가 연관성이 있을 때 이렇게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도 그랬잖아요, 사실. 은행이 왜 망할까도 은행에 대해서 갑자기 그냥 얘기해 드리는 것보다 SVB가 망하고 나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망하고 나니까 은행이 왜 망하지 했을 때 이제 그걸 설명드리면 좀 더 이 연관성이 있으니까 이해하시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리포가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걸 이해를 하시면은 왜 지금 돈을 땡기고 있고 페드가 리버스 리포라는 걸 통해서 바로 문제가 생기면 저 돈을 다시 풀어서 다시 인플레이셔널 프레셔를 갖고 올지를 아실 수가 있어요. 리포 마켓이라는 건 뭐냐면 간단히 말해서 은행 A하고 B가 둘이 있는데, 은행 A가 야, 나 오늘 어카운트 클로즈하고 오늘 하루 마감해야 되는데 10 밀리언 달러가 부족해 해요. 그래서 B한테 나 10 밀리언 달러만 빌려줘, 이렇게 합니다. 빌린다기보다는 이때 이거를 팔아요. 미국 국채, US 트레저리나 MBS, 모기지 백 시큐리티 같은 채권을, 비교적 안전한 채권을 은행 B한테 팝니다. 이게 담보가 아니라 팔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 10 밀리언에 팔아서 10 밀리언을 받습니다. 잘 쓰고 다음날 되면은 은행 A가 10.001 밀리언을 살짝 높은 가격에 다시 사와요. 이걸 재구매를 합니다, 은행 B한테. 그래서 은행 A가 증권을 다시 사겠다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즉 은행 A는 10 밀리언이 하루 동안 필요했던 거고, 잘 10 밀리언을 쓰고 다시 너한테 10.001 밀리언 살짝 이자를 붙이는 거죠. 이자를 붙여서 돌려주고 내가 여기서 너한테 어제 팔았던 USD를 오늘 다시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repurchase 하겠다, 재구매를 하겠다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게 repurchase 어그리먼트고, 이걸 줄여서 말하면 repo라 그래요. 그냥 이건 돌아가는 그냥 이런 하나의 관례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돌아가요, 이 마켓이. 근데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은행 A, 은행 B, 은행 C가 이쪽에 있는 왕창 은행들이 다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올 수 있잖아요. 리퀴디티 크런치가 생겨서 유동성이 부족해서 은행들이 전부 다 이쪽에 10개가 은행이 있으면은 8, 9개가 왼쪽 편에 있으면 돈을 줄 은행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연준이 들어와서 은행 역할을 해줍니다. 리퀴디티를 프로바이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이 갖고 있던 이 국채를 팝니다. 그리고 연준이 알았어, 너 10 밀리언 갖다 써 하고 그 다음날 되면은 연준한테 돈 돌려주고 다시 이걸 사오는 거죠. 이건 똑같아요. 근데 은행 B 대신에 이걸 이제 연준이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말하면은 리포라는 거, 요 위에 있는 거는 단기간 은행끼리 남는 돈, 부족한 돈을 쉽게 거래하는 거고, 아이고 배터리가 없네요. 남는 돈을 쉽게 거래하는 거고, 이 팔리는 증권은 US 트레이라고 하는 요 첫날 팔고 둘째 날 다시 사오는 이
채권은 보통 가격이 10 밀리언 이상이에요. 20 밀리언일 수도 있고 30 밀리언일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내가 다시 사올 거니까. 그리고 이 사오는 가격은 결정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언제 문제가 생기냐면 이 밸류에 2008년 리먼 사태 나기 전에 요 은행에 이게 리먼이었단 말이에요. 리먼이 이 다른 은행한테 야, 나 10 밀리언만 빌리자. 내일 줄게. 그러고 나서 이쪽에 갔다가 파는 이 채권이 UST가 아니라 MBS를 썼어요. 모기지 채권을 쓰는 거예요. 그 은행 비교 보고 야, 지금 모기지 마켓이 얼마나 안 좋은데 네가 이거를 그 다음날 사갈겠다는 믿음이 없어. 넌 지금 신뢰가 없어. 신뢰가 바닥이야. 그리고 나한테 주는 게 미국 국채도 아니고 모기지 채권을 주겠다고? 웃기지 마. 하면서 돈을 안 줍니다, 리먼한테. 그럼 리먼이 결국 가야 되는 거는 연준한테 가서 이 가격이 얼마 되지 않는 거를 주고 연준한테 빌어서 이거 10 밀리언을 빌려와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연준이 가서 도와줄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그땐 이 밸류가 되게 중요해지죠. 파는 그 채권의 밸류에이션이. 그 다음날 살 때 이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리먼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계속 은행이 문 열고 장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요거가 화살표 보시면 빨간색이 연준에서 은행으로 가져 10 밀리언이. 이게 리포라 그랬어요. 은행 A가 리퍼처스를 하는 거고 돈을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리버스 리포라는 게 있어요. 리버스 리포라는 건 요 다음 장 여길 보시면은 리버스 리포는 자, 빨간색 10 밀리언이 은행에 A에서 10 밀리언이 연준으로 갑니다. 연준이 돈이 필요한 상황이 됐어요. 리버스 리포라는 거는 반대되는 거예요, 리포에. 연준이 돈을 땡기는 상황이 벌어져요. 트레저리 일로 주고. 이 일이 왜 벌어지냐? 이게 원래 지금 벌어졌었고 원래 쭉 이런 식으로 돌아왔는데 지난 10수년 동안 이 지금 땡긴 돈이 연준이 땡겨서 끌어안고 있는 돈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지금 2.2 트릴리언으로. 이게 왜 벌어지냐 하면 리버스 리포가 왜 시작했냐면 2009년에 양적 완화 들어가고 돈을 계속 2010년대에 쭉 찍어내잖아요.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시장에 사람들이 예치금이 많아집니다. 돈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럼 은행들은 예금을 받잖아요, 고객한테. 그럼 그 예금 고객을 받으면 그냥 현찰로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이자가 나와야 되니까. 은행에 그냥 돈을 갖고 있으면 나한테 이자 줄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은행에 넣어놨을 때 은행이 나한테 이자 주는 거지 은행이 예치금을 받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이자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뭔가 이 돈을 활용해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US 트레저리를 보통 사들여요. 이걸 콜레트럴이라 그러는데 콜레트럴을 사서 이걸 갖고 있으면서 만약에 100을 내가 예치를 받았으면 10 정도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인출하려고 그럴 때 돈을 내주는 거고 나머지 90은 안전한 US 트레이드를 가서 사요. 그 시청자분 중에 코멘트 중에 제가 하나 본 게 야, 사람들 고객 예치금을 가지고 US 트레저리를 사고 채권을 샀다고 하면서 이렇게 한심하다는 듯이 말씀하신 분이 계셨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게 잘못된 프랙티스는 아니에요. 은행은 당연히 그 예치금을 갖고 어딘가 넣어놔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SVB가 한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서 그걸 US 트레저리를 사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 SVB가 실수를 한 거는 장기 채권을 사면서 매추리티 리스크를 해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10년짜리 30년짜리 샀을 때는 이자율이 올라가면 채권값이 떨어지니까 그만큼 장기채를 샀을 때는 만기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매추리티 리스크가. 이거를 10년을 쭉 들고 있으면 결국은 100%를 향해 가지만 그렇지 않을 때 지금 갑자기 요즘처럼 금리가 확 올랐을 때는 그 매추리티 리스크가 있는데 그거를 해지를 잘 하지 않은 게 문제지 트레저리를 샀다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SVB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 포인트를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그러면 2010년대에 예치금이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 돈을 어딘가 갖다 넣어놓고 금리를 조금이라도 받고 담보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가서 US 트레이를 삽니다. 그럼 그때는 2010년대 내내 0%였잖아요. 이자가 0에서 0.25%였잖아요. 근데 이 은행들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가서 트레저리 마켓에 들어가서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짜리도 사고 하면서 문제가 글로 돈이 많이 쏠리니까 국채 시장으로 돈이 쏠리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이 더 원하니까 국채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 금리로 갑니다. 이게. 그 페드가 봤을 때 야, 이거 우리가 리저브 커런시 갖고 있는 우리가 발행하는 국채가 마이너스 금리로 가면 안 돼. 그 마이너스까지 원치 않아. 해서 이걸 방지책으로 얘들이 뭘 하냐면은 이 리포 레이트를
5 베이시스 포인트 높은 0에서 0.25였으니까 하단에 비교해서 5 베이시스 포인트가 높은 즉 0.05%라는 리포 레이트를 묶어버려요. 만들어버려요. 그럼 뭐냐면은 은행들이 봤을 때 그냥 0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그리고 나가서 트레저리 빌을 10 베이시스 포인트, 20 베이시스 포인트 먹겠다고 그걸 TV를 가서 사는 현상을 막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무위험, 리스크 프리로 5 베이시스 포인트를 벌 수 있는 그 기회를 줘요. 이게 약간 자구책으로 T빌이 마이너스 금리 가는 것도 막고 트레저리 빌이 없어서 콜레트럴 할 게 없는 트레저리 빌이 다 없어져 버리고 부족한 현상을 막아버리는 그 방지책으로 리포 레이트를 5 베이시스 포인트 높은 그 기준으로 잡아버려요. 이게 그래서 지금 오늘날 보면은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4.75에서 5%잖아요. 여기서 하단이 4.75니까 5 베이시스 포인트 높여서 4.8%의 리포 레이트이 잡혀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리버스 리포도 4.8%에 잡혀 있어요. 이 리버스 리포가 4.8%에 잡혀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시면 지금 리버스 리포가 은행들이 일로 돈을 주고 연준이 갖고 있으면서 4.8%의 이자를 은행한테 준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은행은 예치금을 받아서 손님 예치금을 10 밀리언을 일로 주면 연준이 그걸 들고 있으면서 4.8% 이자를 일로 줘요, 은행한테. 굉장히 안전한 거죠. 안전한 투자죠.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오늘날 지금 미국 시중은행 보면은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돈을 넣어놓으면은 이자를 많이 안 줍니다. 0.51% 막 안 줘서 사람들이 MMF로 많이 가잖아요, 지금. MMF가 지금 5 트릴리언이 넘었거든요. MMF에 들어가 있는 돈들이. 자, MMF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3개월짜리 트레저리 빌로 몰리죠. 3개월짜리 트레저리 빌도 지금 5% 이상이 나오니까 기준금리랑 굉장히 가깝게 따라가니까 3개월하고 6개월짜리가 MMF 펀드에 돈이 몰린다는 거는 이거는 MMF는 절대 이거는 은행이 들고 있으면서 주는 게 아니라 이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시죠? MMF는 로우 일딩 금리는 낮지만 하이 퀄리티 위험성이 낮은 채권을 사가지고 거기서 일들을 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력이죠. 어떻게 돈을 버는 건지. 이 MMF 펀드가 코퍼레이트 번드라든지 무슨 뭐 리저널 뱅크 번드라든지 이런 거를 비교적 안전한 신용평가가 신용등급이 높은 채권을 사가지고 거기서 일들을 빼먹는 걸 보통 하는데 지금은 뭘 할 수 있냐면 너무너무 쉽게 돈을 버는 게 연준한테 이 돈을 주잖아요. 그럼 이걸 리버스 리포 패실리티라고 그랬죠. 이게 리버스 리포예요. 연준이 돈을 땡기는 거라 그랬어요. 연준한테 돈을 주고 나면은 연준이 그냥 4.8%를 그냥 줍니다. 묻지마 이자를 줘버려요, 일로. 그게 리포 마켓이니까. 그럼 그 MMF나 은행들은 TV를 사지 않고도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도 아주 완전히 리스크 프리하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이 지금 연준에 지금 돈이 쌓이고 있는 이유예요, 이게. 그러면 3개월짜리 트레저리 빌을 보면 지금 5.05%, 5%가 살짝 넘거든요. 그럼 재무부에서는 저 트레저리에서 봤을 때는 5.05%를 줘야지 돈을 땡길 수 있고, 즉 내가 3개월짜리 종이를 투자자한테 주면은 투자자는 오케이 돈을 나한테 주는 거죠, 재무부한테. 그럼 그 재무부는 그걸 갖고 가서 국가에서 써야 되는 돈을 쓰는 거예요. 지출이 있겠죠, 국가 지출이. 근데 얘들이 지금 약간 경쟁을 하고 있는 게 페드에 가져가면 투자자가 페드로 가져가면은 4.8%의 오버나이트 레이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더 쉽죠. 그러니까 약간 둘이서 지금 경쟁 구조예요. 재무부에서 돈 필요하고 페드에서 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디플레이셔너리 프레셔예요, 지금. 확실히 지금 더 낮아지고 있고 경제에서 빨려 나가고 있어요, 돈이. 그건 맞는 말이에요. 계속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거 그러면 내가 투자자 입장에서 뭐 5.05가 낫지 않나? 왜 4.8보다 그래도 25 베이시스 포인트 높으니까 T비를 사는 게 낫지 않나? 할 수 있는데 이건 3개월이라는 인트레스트 레이트 리스크는 있어요. 이거 4.8%는 이건 오버나이트 레이트이기 때문에 매일 그냥 이 롤오버를 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 3개월짜리 트레저리 빌을 샀을 때는 아무래도 채권 가격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금리 바뀌는 거에 따라서 금리가 더 올라버리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SVB가 당했던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둘이서 요 격차를 보이고 있는 거고 둘이 같이 재무부에서도 돈을 땡기고 페드에서 약간 돈을 땡기는 그런 이펙트가 벌어지고 있는 게 약간 QT 비슷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페드가 지금 돈을 땡기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이 디플레이셔너리 프레셔가 맞잖아요. 여기서 돈을 땡기고 있으니까. 근데 왜 이게 인플레이셔너리 프레셔도 갖고 오고 있냐면 동시에 페드가 돈을 땡기는데도 인플레이셔너리 프레셔가 있냐면
이 밑에 이걸 보시면 이게 그러니까 상황이 되게 웃긴 게 디플레이션 갖고 올라 했는데 어떻게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오고 있냐. 자, 이론상으로는 경제에서 연준이 돈을 빨아들이는 현상이죠. 요즘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근데 문제는 고객이 우선 예치금을 뽑아서 은행에 가서 내 시티은행에 가서 야, 내 돈 100불 내놔 해서 돈을 뽑은 다음에 그걸 MMF로 넘기면 MMF 펀드에서 리버스 리포로 넣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즉 이걸 보시면은 제가 고객이에요. 은행 A한테 가서 내가 야, 나 100불 내놔 한단 말이에요. 인출을 하죠. 그럼 고객이 그걸 들고서는 은행 B나 다른 MMF 펀드에 가서 100불을 주고 이거 투자 좀 해주세요 해요. 그럼 은행 B가 알았어. 지금 4.8% 리버스 리포에 넣어놓으면 돼 해서 100불 넣습니다. 연준이 들고 있는 거예요, 돈을. 근데 은행 A가 100불을 고객한테 주려면 어떻게 줘요? SVB하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현금을 인출을 하니까 은행이 당연히 현찰 들고 있는 거는 제한적이니까 얘들이 들고 있던 US 트레저리를 팔아야 돼요, 마켓에. 현금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현금화 시키려고 보니까 SVB가 당했던 것처럼 100 파밸류에 있어야 되는 게 85, 80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바로 그걸 지금 팔면은 로스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손실이 생기니까 나가 떨어지겠어. 내 자본금 다 갉아먹으니까 연준이 했던 게 BTFC죠. 그러면 그 채권을 나한테 가져와. 국채를. 그럼 내가 그냥 파밸류로 100으로 어스윰을 하고 너한테 그냥 100을 줄게. 그래야 네가 안 망하니까. 그럼 연준이 여기서 돈을 100불을 쏴주고 쏴줘야지만 이게 고객한테 가고 이 고객 돈이 MMF로 갔다가 다시 연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돌고 있어요, 돈이. 황당하죠. 여기서 돈을 땡기는 거는 디플레이셔너리 프레셔가 맞는데 이 디플레이셔너리 프레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연준이 우선 100을 내줘야 돼요. 내가 100불을 받기 위해서는 연준 입장에서 연준이 돈을 100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100불을 내줘야지만 이게 돈이 돌아서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는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페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 페드 주머니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거죠. 황당하죠. 그런데 때가 되면은 이 지금 2.2 트릴리언까지 쌓여 있는, 그렇죠? 이 쌓여 있는 돈이 뭐 2.5, 2.4 왔다 갔다 하거든요. 2.5도 한번 찍고 이 돈이 경기 부양을 해야겠다 싶으면은 연준이 간단하게 이 4.8%라고 하는 혹은 이제 5.05가 되겠죠. 이제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면은 그 리포 레이트를 리버스 리포 레이트를 낮춰버리면 돼요. 그냥 나 이제 그렇게 많이 안 줄래. 그냥 4%, 3.5%, 3% 떨어뜨려 버리면 이 고객 입장에서는 일로 돈을 넣어놓은 게 재미가 없겠죠. 딴 데 넣어야겠죠. 다른 채권에 채권에 넣든가. 그렇게 돼서 이걸 금리를 낮춰버리면 이 돈이 100불이 일로 갔던 게 다시 일로 오면서 경제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경제로 투입이 되는 거죠. 그 돈이 흘러 들어가는 거겠죠. 즉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MMF는 지금 5.3 트릴리언이고 페더럴 이렇게 페드의 리버스 리포 들어가 있는 돈이 2.2 트릴리언인데 위기가 오는 순간 리포의 돈을 풀고 QE 같은 이펙트를 바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당장 오늘 내일 벌어질 일은 아닌데 디플레이셔너리 프레셔가 오고 경기 침체가 와서 좀 분위기 안 좋아지고 자 어느 정도 됐다. 인플레이션 잡힌 것 같아 하면은 부양책으로 다시 또 나와버릴 수 있는 돈이에요. 저게 쉽게 QE를 하지 않고도 QE 한다 그러면 또 이게 쪽팔리니까 또 니네 정책 또 바꿨냐 QE 또 하냐 이렇게 욕먹을 수 있으니까 QE 하기 전에 얘들이 먼저 리버스 리포 패실리티에 있는 돈을 갖다 먼저 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상쇄시키는 효과예요. 자 그리고 나서 B를 봤을 때 reaching 5.25% CPI 다운워드 트렌드. 자 지금 5.25 이제 갈 거고 곧 기준금리 그다음에 CPI는 좀 쭉쭉 떨어지는 분위기니까 요거 아주 디플레이셔너리하고 괜찮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저 효과가 줄어들겠죠. 7월부터 far from 2%. 이건 뭐냐면은 요거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은 자 미국 CPI 봤을 때 이거 좋습니다. 쭉 떨어지고 이게 지금 5.25%까지 간다고 봤을 때 기준금리가 그 밑으로까지 왔어요. 잘 왔고 지금 여기서 봤을 때 5년치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이만큼까지 떨어졌고 5%까지 왔으니까 잘했는데 중요한 거는 2022년 1월에서 6월부터 쭉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좀 떨어지고 7월 달부터는 내려가는 추세였으니까 이제 기저효과가 줄어들면서 2023년 7월이 지나면서 이게 떨어지는 폭이 이렇게 확 떨어지는 않겠죠. 급격하게 떨어지는 않겠죠. 서서히 가겠죠. 서서히. 어느 정도 서서히. 그게 하나 이슈가 될 수 있고. 근데 코어 CPI 봤을 때는 뭐 아직 줄어드는 추세라고 하긴 좀 그렇죠.
예, 지금 6.6 정도 찍고 내려오나 싶다가 다시 이렇게 완만해지는 상황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게 위험하죠. 그렇게 좋아하던 코어, 그죠? 코어 CPI. 올라갈 때는 충충충 올라가지만 코어 CPI를 보라고 난리치더니 지금 내려갈 때는 헤드라인만 보면 안 되겠죠. 한국처럼. 그 상황을 지금 잘 주시를 해야 되는 건데 아직은 할 일이 좀 남은 것 같죠. 많이 오긴 왔지만 예. 그 중요한 거는 이 5.25를 낮출 거냐 올해. 제가 보기에는 낮추기 어렵다고 봐요. 얘가 좋아요. 4대 가지고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4, 3점 후반 간다 해도 이걸 확실히 코어 CPI에서 이게 코어 CPI가 확실히 잡히는 분위기가 안 보였는데 지금 5.25가 여기잖아요. 여기. 헤드라인을 봤을 때는 여기니까 헤드라인 밑으로 벌써 떨어졌는데 코어 CPI 놓고 봤을 때는 다시 올라가고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갈 때 얘가 여기서 5.25를 낮춘다 올해 낮추기 어렵다고 봐요. 저는. 슈퍼챗 봤을 때 슈퍼챗 질문 하나 있었어요. 5%가 넘는 코어 CPI가 몇 개월 정도 지속돼야 미국인의 기대 인플레가 폭등할까요? 그러니까 이 차트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지금 5% 넘는 게 지난 12달 내내 5% 넘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야지 다시 이게 치고 올라가고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냐. 제가 봤을 때는 잡히긴 잡힐 것 같아요.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폭등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잡히고 내려오다가 내려왔다 싶어서 분명히 침체가 온다 그러면서 이걸 기준금리를 낮추긴 낮출 거예요. 올해는 힘들어 보이지만 내년쯤 되면은 낮추거나 아니면은 그 전에 리먼 사태 100배가 오면은 낮출 건데 이게 분명히 낮췄다가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린 건데 5번인가 6번에서 말씀드릴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걸 낮추고 있다가 경기 침체가 오면은 그 경기 침체를 또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또 부양질을 할 거예요. 부양 정책을 또 할 거예요. 얘들이. 그러니까 쓰러지는 큰 회사들, 은행들 이렇게 살려주는 거 말고 거기다 또 부양 정책을 내놓고 난리를 칠 거란 말이에요. 왜? 민주주의니까. 그렇죠? 네, 민주주의는 결국 재선되고 당선되고 하려면 집권당 하려면은 또 갖다 돈을 또 돈 난리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돈 쇼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내려오다가 잡히나 싶다가 다시 튀어오를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인플레이셔너리 프레셔를 지금 우리가 열심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어느 정도 잡히다가 다시 팍팍 뛰어오를 것 같다는 거예요. 뭐 하나만 실수하고 뭐 하나만 실수하면 이쪽에서. 여기서 만약에 잡혔는데 상황 안 좋아. 침체고 막 뭐 은행 쓰러질라 그러면은 페드가 뭐 하겠어요? 바로 리버스 패실리티에 있는 리버스 리포 패실리티에 있는 이 2.2 트릴리언을 먼저 풀겠죠, 돈을. 그런 식이에요. 항상 풀 수 있는 돈은 잔뜩 있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한 번에 이게 안 잡히진 않을 것 같고 잡히고 내려오는데 여차하면 그냥 다시 쉽게 튀어오르는 그런 판국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C는 오케이. C는 디플레이셔너리 프레셔는 떨어지는 거는 단기로 봤을 때 침체 오면서 실업률이 이제 높아질 텐데 침체가 오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안 좋아지겠죠. 그러면서 당연히 그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디플레이션 이펙트가 있어서 어느 정도 잡힐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이 스태그플레이션에 갈 위험이 높다고 봐요, 저는. 다시 말하면 이 필립스 커브를 얘기를 드릴 건데 이 필립스 커브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연준에서는 필립스 커브를 많이 봐요. 이게 단기로 봤을 땐 말이 되고 맞아요. 근데 중장기로 봤을 때나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을 봤을 때는 필립스 커브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C로 가보면 우선 C의 그 필립스 커브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필립스 커브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이쪽에 있고 언임플로이먼트 있어서 실업률이 높을 때는 사람들이 일을 많이 안 하니까 돈도 많이 안 쓰고 인플레이션이 낮을 거고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높다 그러면 언임플로이먼트가 실업률이 낮아가지고 사람들이 돈 많이 벌고 흥청망청 쓰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다. 이게 지금 기본 그 틀이거든요.
이게 숏런 커브는 이렇게 생겼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롱런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숏런이고, 단기로 봤을 때, 장기로 봤을 때 이 필립스 커브는 이렇게 직선으로 생겼다라고 이제 얘들이 말하는 거예요. 6%면 6%를 딱 찍고 이렇게 쭉 올라가고, 숏런하고 겹쳤을 때 만나는 지점들이 우리가 어플라이하고 이해하면 되는 지점이다. 간단히 말하면 뭐 그런 컨셉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자체가, 이 커브 자체가, 이 커브를 보는 연준의 어프로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커브 자체가 하이퍼 인플레이션리 디프레션을 설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실업률도 높고 인플레이션도 높고 일종의 스태그플레이션처럼 경기 침체돼가지고 성장도 없고 실업하는 사람, 실업으로 앉아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거죠. 이거를 설명을 아예 못해요, 필립스 커브는. 자, 필립스 커브 자체가 잘못되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기로 봤을 때는 그럴싸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면 숏런 커브나 롱런 커브 둘 다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 빨간 동그라미 영역은 어떻게 설명할 건지, 페드가 믿는 필립스 커브의 맹점을 이해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정책 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지금 이 실업률을 높이고 고용시장을 부러뜨려야 된다는 생각은 숏텀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맞는데, 차라리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원래는 실업률을 올려서 소비력을 누르는 게 맞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더 직장을 못 구하고 실업에서 수입이 없어지면 소비력이 떨어지니까는 맞긴 한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은 게, 지난 15년 동안 풀린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줄인다고 줄였지만 아직도 제대로 못 줄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2022년 초에 인플레이션이 시작된 것 자체가 큰 이유가, 풀려있는 돈 말고 공급망 문제가 크게 생기고 전쟁 터지고 하면서 원자재 가격 오르고, 이것 때문에 처음에 불붙기 시작했던 그 인플레이션을 실업률을 올려서 잡겠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공급망 문제면 서플라이 사이즈잖아요. 서플라이 사이즈잖아요. 살라고 하는 사람은 10명인데 물건이 5개밖에 없으니까 물건이 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가격이. 원자재도 비슷하고 전쟁 터지고 하니까 올라가는 거고. 그 상황에서 실업률을 올리겠다는 거는 공급을 더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결국. 물론 이쪽에 수요도 줄이는 거지만 공급도 같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급 부족이 생겨가지고 만약에 침체가 오고 더 어려워지면은, 그때 다시 또 경기 부양하겠다고 돈을 더 풀면, 물건은 없어가지고 가격은 뛰는데 경기 부양하겠다고 돈을 풀어서 더 뛰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그때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서 돌아올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단기로 봤을 때는, 실업률이 낮아지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혹은 사람들이 실업률이 높아져서 돈을 많이 쓸 일 없으면은 사람들이 돈 안 쓰고 돈이 안 도니까 인플레이션이 낮아져. 이게 기본 틀인 건 알겠고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려 있고 인플레이션 시작 자체가 공급망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일어났던 이게 중장기로 가면서 무턱대고 실업률만 올려놓는다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내려와서 잡힐 거라고 생각하는 그 어프로치 자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플러스 알파로 거기다가 보나 안 보나 모든 정부가, 미국 정부 포함해서 침체로 들어가면 경기 부양하겠다고 돈을 더 풀 거란 말이에요. 풀려있는 돈은 더 풀리고 거기다 돈은 더 돌고 실업률은 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공급망은 더 줄어들고, 예. 그 수요는 더 그렇게 줄어들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경기 부양이 돼서 돈이 들어오면은 내가 실업수당을 받아가지고 내가 번 것처럼 쓰면 되니까. 그럼 수요 쪽에서 오는 그 수요를 누르기도 어렵고, 공급망 쪽에서는 공급이 딸릴 거고, 갖다 대줘야 되는 서비스나 그 물건들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필립스 커브 자체를 보고 있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거에서 그게 제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이 스태그플레이션 제가 올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니까 시청자분들이 그런 것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봐라. 그러니까 달러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리고 왜 스태그플레이션이 결국 오고. 왜냐하면 그 질문이 자주 받는 게, 제가 단기적 달러가 이제 강세 후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야, 너 봤을 때 경기 침체가 오면은 다시 저금리로 돌아가고 돈을 풀면서 자산 가격이 반등하지 않겠냐. 이거 사실 일리가 있는 질문이긴 하거든요. 예, 딱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말이 되긴 하는데 당연히 침체 오고 저금리 떨어지고 돈을 더 풀면은 부동산 다시 뛰고 할 수도 있겠죠. 자, 1, 2, 3차로 봤을 때 1차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고금리 유지에서 어딘가 부러져서 결국 달러가 안전자산 현상이 일어나겠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자, 이때 이제 신흥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가 크게 맞지 않으면 다행인 거고, 호주나 이걸 피하자고 이제 조심하자 그러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안전자산 현상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생길 거고, 이게 단기가 될 수도 있고, 뭐 수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갈 수도 있는데, 1년까지는 안 갈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렇게 되고 나면은 결국은 고용이 어느 정도 꺾이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오긴 올 거예요. 예. 어느 정도 잡히긴 잡힐 거예요. 이 단기로 봤을 때 인플레가. 그렇죠? 그럼 인플레가 어느 정도 자연 해결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봐요. 이게 지금 중앙은행들이 기대를 하는 거고. 맞아요. 이건 말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필립스 커브 숏텀으로 봤을 땐 이게 말이 돼요. 여기하고 여기 가는 게 숏텀으로 봤을 땐 말 돼요. 저도 거기까지 동의해요. 왜냐하면 소비가 줄 거고 개인, 기업, 부도 뛰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자산 가격 좀 떨어지면서 인플레가 둔화를 할 겁니다. 요 1차에서 저는 원화 폭락이 올까봐 걱정을 하는 거죠. 앞으로 9개월, 12개월 동안 대한민국이 국내 사정이 안 좋아 있는 상황에서 이게 터질까봐. 자, 그럼 그 다음인데, 그 다음에 2차를 보면은, 그렇다면 침체가 왔어요. 침체 오고, 난리 나고, 리먼 100배 비슷한 게 터지면서 부러질 애들을 부러졌어요. 그러고 나면, 침체가 오고 나면은 늘 그렇듯이 미국 정부에서 경기 부양을 할 겁니다. 그쵸? 예, 재정 적자 더 들어가고, 양적 완화 가고, 다시 돈 찍으면서 금리 인하를 할 건데, 자, 2A하고 2B가 있는 게 결국 퀘스천은 2010년대처럼 다시 자산 거품이 끼기 시작할까? 이걸 궁금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는 사실 답이 없어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시청자분 중에서 제가 금 얘기하라고 금 사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말씀하신 분이 그런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금을 너무 빨리 들어가니까 2010년에 금을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게 2010년에 금 들어갔으면은 1900이었나? 2000불까지 갔었나요? 그러고 나서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1100인가 1200까지 떨어졌었거든요. 돈 막 찍고 막 미국 0% 놓고 난리치면서 사실은 금값이 올랐어야 되는데 미국 정부의 부채가 위험 수위도 아니었고 너무 빨리 보신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아싸리 금을 1971년에 35달러, 아운스당 35달러 할 때 들어가셨다가 닉슨 대통령이 그걸 근본이자를 폐지했을 때 이게 800까지 뜁니다. 그 사이클에서 35불 하던 게 800까지인가 가요. 아운스당. 또 그때 들어가신 분들은 또 신난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우리 IMF 때는 또 200불, 300불까지 떨어졌었고. 그러니까 이 타이밍을 잡으시는 것도 사실 되게 중요해요. 금이 좋고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냥 뭐 끌어안고 50년 가실 거면 상관이 없긴 한데 그걸 만약에 내가 리턴용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하면은 그래서 이제 금 같은 거 살 때는 보통 자기 그 투자금의 5%나 10%만 하라 그러잖아요.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일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자율을 벌어주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들어가는 타이밍도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2010년대에 금을 사는 거하고 2023년에 금을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대내외적인 그 중국 무슨 요소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확실히 미국의 패권이 그 기축통화의 패권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이 더 각광을 받는 거거든요. 아, 어떻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저거죠. 비트코인 같은 게 나와서 판치고 있잖아요, 지금. 오죽하면 비트코인 같은 게 나왔겠어요. 얼마나 지금 미국 그 패권의 기축통화가 흔들리고 있으면. 그쵸?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나중에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은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돼 있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보면은 그게 지금 저렇게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을 막 열광하시는 분들이 살아있는 한은 영원히 가격이 0이 안 될 수도 있겠죠. 예, 충분히 많이 남아 있으면 디다가 결국은 남아 있는 몇 명만 계속 살 텐데 뭐 하여튼 오케이 그건 비트코인이니까 나중에 하고 2010년대처럼 다시 거품이 끼겠냐? 2023년, 24년, 25년에 다시 0% 가고 돈 찍어낸다 그러면 다시 다시 그렇게 자산 거품 낄까요? 제가 보기엔 못 낄 거 안 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달러가 힘을 잃고
여기서 계속 돈을 더 찍어버리면 기축통화 자체가 흔들리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제가 가장 그럴싸한 건 제 생각에는 듀얼 커런시 체제로 가면서 뭔가 달러를 찍어내서 달러를 이용해서 인플레를 수출해버리는, 그죠? 강달러를 써가지고 미국에 와야 되는 인플레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그 인플레 수출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달러 위험 요소들이 15년 전에 비해서 너무 커졌어요. 2008년에 비해서. 2008년 리먼을 겪으면서 얘들이 거의 그 돈잔치를 하면서 다 해결할 수 있었던 그때하고는 15년이 지난 지금은 너무 달라져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국채 그 수위 자체가 달라져 있잖아요. 그때가 7 트릴리언이었나요? 7인가 8 트릴리언, 10 트릴리언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지금 32 트릴리언 가 있고 앞으로 이제 한 번 더 난리가 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누가 알아요? 35, 40 트릴리언. 그렇죠? 브릭스도 같이 모아가지고 지금 뭐 화폐 만들라 그러고 오펙 플러스도 너무 힘이 세졌고 근본 이자가 올 수도 있고 중국 계속 난리치고 있고 빚으로 다시 일어서려 한다. 빚으로 다시 일어서려 한다는 그 미국 어템트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미국도 아무래도 일본처럼 저성장 늪에 빠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달러 약세가 오면서 인플레만 오르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진입할 수가 있겠죠. 달러가 약세가 오면서 인플레를 수출을 못하기 때문에 인플레의 위협이 계속 오고 다시 찾아오고 돈은 더 많이 찍어냈으니까 돈이 더 많이 풀려 있고 달러가 약세가 오면서 인플레 위협이 계속해서 도사리고 있다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연준에서는 당연히 인플레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올릴 거 아니에요. 금리 올릴 때마다 다시 경기 침체 올 거고 그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금리는 높게 유지해야 인플레이션이 잡히는데 그러다 보면은 경제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을 주니까 stagnant한 growth가 생기면서 경기는 침체적으로 가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 살아있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미국은 계속해서 부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에서 오는 그 위협들도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그만큼 잡기 어려우니까 그걸 먹고 살려면은 금리 높여놔야 되고 불어나 있는 부채 이자율 갚기도 힘드니까 허덕일 거란 말이에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밖에 없다고 봐요. 달러가 결국은 약해지면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연준이 인플레를 잡아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잡으려고 하겠죠 계속해서. 근데 잡으려고 하면서 이자율을 높여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저성장이 오는 거고. 자 성장도 저조해지고 그러다 보면 계속 틈 날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계속 금리를 올려야 될 텐데 0%를 못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 자산 가격 거품도 꺼지는 상황이 많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다 다운무드 트렌드가 되고 하향 조정이 될 거고 금리는 높게 유지가 될 거고 그렇죠? 이 난리통에서도 계속 자산 가격 하향 조정. 제가 그저께인가 그 정철진 평론가님께서 어느 저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하시는 걸 봤는데 그분이 그러니까는 뭐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분이 좀 약간 너무 바이너리하게 보시는 게 앞으로 달러가 어떻게 될 거냐 두 부류로 갈려 있다. 한쪽에서는 강달러를 생각을 하고 있고 연준을 무시하지 마라. 미국을 무시하지 마라. 한쪽에서는 이제는 미국이 할 때까지 다 했다. 올 때까지 온 것 같다. 달러는 약세일 거다. 라는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걸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저는 그 두 부류에 다 낄 수 있죠. 저 같은 사람은. 타이밍 문제예요. 타이밍. 어떻게 이게 계속해서 강쭉 계속 약쭉 이렇게 가겠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단기로 봤을 때 3개월이건 6개월이건 9개월이건 난리가 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강달러로 가다가 뭐가 확 부러지면 완전히 강달러로 갔다가 그게 해결되고 침체가 오면서 계속해서 미국에서 돈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푸는 돈 양적 완화 다시 금리 낮추면서 그땐 제대로 달러가 약세로 들어서면서 금 같은 거라든지 다른 게 치고 올라오고 중국일 수도 있고 브릭스일 수도 있고 뭔가 다른 게 치고 오면서 점점 더 미국의 그 위상이 떨어지면서 커머디티 프라이스가 제가 그랬잖아요. 계속 블룸버그나 로이터 스크린 보면은 두 가지의 커런시가 코트 되는 날이 올 것 같다고. 지금은 모든 게 다 달러로 디노미네이트 돼 있지만 분명히 옆에 다른 게 같이 붙을 거예요. 위안이 될 수도 있고 브릭스 커런시가 될 수도 있고 금 커런시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유가를 봤을 때 숫자가 두 개가 뜰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제 생각이에요. 제가 틀렸을 수 있어요. 소리. 3차로 봤을 때 완전 이건 장기. 그렇죠? 3차로 봤을 때 미국 부채가 결국은 리셋을 해야 돼요.
리셋을 안 하고는 할 수가 없죠. 중국이나 브릭스의 압박도 한몫할 거고, 네, 전 여기서 자꾸 그래서 중국이 근본 이제 들고 일어날 것 같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대만 침공하기 전에. 뭐에다가 미국이 그걸 연동할지는 두고 봐야겠죠. SDR일 수도 있고, 골드일 수도 있고. CDBC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CDBC는 리셋의 한 파트일 수는 있어요. 한 챕터일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도움 줄 수 있는 게 아니죠. 네, 그거를 써가지고 뭐 나쁜 놈 때려잡고 막 핀포인트 컨트롤하고 다 알겠는 다 좋은데, 이거는 미국 정부가 돈을 찍는 그 여력을, 그 찍을 수 있는 그 캐파시티를 전혀 저지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가서 그냥 인쇄소에 가가지고 종이돈을 찍나, 페드가 컴퓨터를 써가지고 인터넷 뱅킹으로 찍나, CBDC 코인을 더 발행을 하나, 미국은 계속해서 똑같이 발행하는 그 화폐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무책임하게 페드에서 돈을 찍을 수 있는 그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CBDC가 그냥 리셋하는 거에 파트일 수는 있죠. 현찰을 덜 쓰고 인터넷 뱅킹을 덜 쓰고 CBDC를 더 많이 쓰게 한다. 이렇게는 할 수 있어도 미국 부채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CBDC를 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엿먹어라 하고서는 나 CBDC로 가면서 여태까지 내가 발행했던 국채는 다 싹 지우고 새로 시작할 거야.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않는 이상 그거 할 수도 있겠죠. 할 수 있는데 CBDC는 그냥 폼이 돈의 형태가 바뀐 것뿐이지 CBDC가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발행했던 부채가 사라지고 혹은 앞으로 발행해야 될 부채가 줄어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리셋 후에 리셋한 다음에 돈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경제 성장과 자산 가격이 순차적으로 다시 오를 것. 즉 우리가 이 지금 돈 찍고 난리치는 이 미친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 다시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은 순차적으로 다시 정상화가 될 거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디플레이셔너리 프레셔가 이쪽에 있어서 계속 경기 침체 오면은 디플레이션이 올 텐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항상 도사리고 있으면서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간다는 거는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경기 침체는 저조하지만 이 세컨 파트가 플레이션이 이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필립스 커브가 틀렸으니까. 연준이 계속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틀린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 5.25%에 꽤 오랫동안 유지해야 될 이유가 미국 내에서만도 지금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이 두 가지 효과가 계속 부딪히고 있으면서 장기전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얘들한테도 안 좋죠. 5.25%를 꽤 오래 유지하다 보면은. 근데 우리 한국한테는 더 안 좋죠. 지금 총재님도 여기서 지금 5.25 유지하지 않고 한 4.5, 4.25로 떨어지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 디플레 효과와 인플레 효과가 계속 부딪히면서 오랫동안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금리 격차가 1.75% 오랫동안 벌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위험한 거죠. 한국한테. 그렇죠? 예, 그거.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은 이거 안 쟀는데 아마 한 시간 넘을 것 같은데 우선 이거를 2B로 끝낼게요. 예, 제가 지금 몇 개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1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저거 끝내고 끝내기 전에 마지막에 제가 공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이건 뭐 황당하기도 하고 좀 쪽팔린 얘기긴 한데 그저께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유튜브 광고 어카운트가 그 애드센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여튼 그 어카운트가 제가 광고 어카운트가 프리즈가 됐어요. 얼어버렸어요. 못 쓰게 됐어요, 지금. 이제 얘네 말로는 한두 달 정도 못 쓸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 어카운트가 2개가 있었는데 하여튼 이거 지금 유튜브 하면서 제가 제 원래 어카운트를 썼더니 그거를 제가 신분증 제시해가지고 막 그 어카운트 베리피케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확인을 받아야 돼요. 확증. 네가 넌지, 네 자신 확증이라 뭐 이런 게 있어서 신분증 보내고 하는데 제가 이름이 한국 이름은 이용진인데 영어 이름은 앤디예요. 그래서 그 어카운트나 뭐 이런 거 유튜브 쓰고 이런 건 다 앤디 리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 신분증은 다 이용진으로 찍혀 있으니까 용진리로 돼 있으니까 얘들이 너 이름이 안 맞는다. 이거 증명해봐라 하면서 뭐 하여튼 그런 거 하다가 제가 다른 어카운트를 하나 연동을 시켰더니 얘들이 너 이거 안 돼 하면서 어카운트를 프리즈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어카운트 그럼 알았어 미안해. 그거 원래 제끼고 원래 내가 쓰던 그 어카운트 쓸게 했더니 그것도 안 된대. 예, 그 제가 한 이틀 싸웠는데 뭐 어떻게 해요? 구글하고 싸우면 뭐 내가 지지 뭐. 하여튼 져서 중요한 거는 제 영상을 앞으로 한두 달 정도 보시면
광고가 없을 거예요, 아마. 예, 제가 광고 수입을 못 받아요. 그나마 얼마 안 되든 몇십만 원 받는 것마저 이제 안 된대요. 그리고 슈퍼챗도 못 받아요, 제가. 예, 저한테 뭐 슈퍼챗으로 잘한다고 응원해 주신 분들 꽤 계셨는데 하여튼 못 받으니까 제가 이거를 좀 민망해서 원래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후원금 계좌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저를 뭐 불쌍히 여기신다면 따로 후원을 해주신다거나 슈퍼챗을 보내주실 의향이 있다면 일로 해주세요, 저한테. 제가 한국 구자가 있긴 있어요, 국민은행. 그리고 이름이 제가 이용진인데 한국 주민등록증이 없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갔으니까. 그래서 여권으로 저 구자를 만들다 보니까 영어 이름이 이렇게 돼 있고 국민은행 구자 번호니까 해주실 의향이 있다면 일로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 영상 올릴 때마다 저기다가 설명을 해서 써놓을게요. 예, 이런 웃지 못할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앞으로 한두 달 정도는 하여튼 광고 수입이 없을 것 같으니까 요거 저 테이크 노트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요번 거는 여기까지 하고 몇 개 연결해서 한 다음에 요 다음에 마지막 3부를 대한민국 정부가 부채가 왜 급상승할 것 같은지 하고 이 시스테매틱 어택을 우리가 한국이 받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원화가 폭락을 한다면 어떤 수순으로 올지, 요거 3개를 3부에서 찍어가지고 다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번 영상 긴 거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우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조만간 다시 너무 늦지 않게 제가 조만간 할게요. 2, 3일 안에 할게요. 예, 3부 찍어가지고 좋은 메타를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